네, 2022 서울국제작가축제 이야기 넘어 다시 이야기 세션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대담의 사회를 맡은 편집자 강윤정입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는 한국문학번역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글로벌 문학 행사인데요. 작년과 재작년에는 팬데믹 영향으로 온라인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3년 만에 지금 현장에 독자분들도 와 계시고요. 그리고 작가님도 이렇게 한국에서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남다른 행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1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2022 서울국제작가축제는 월담 이야기 너머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야기 너머의 이야기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삼을 만한 이야기는 무엇일까? 또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자리로서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상상해보는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가 조금씩 다시 열리기 시작해서 다시 우리에게 일상생활이 돌아오는 걸까 조금씩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작가님과도 즐거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션에 모신 두 분의 작가님은 우리 시대의 불행과 고통을 정밀하고 섬세하게 그리시는 분들입니다. 제 옆에 한국의 하성란 작가님과 아르헨티나의 샤만타 슈에블린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두 분과 말씀 나누는 중에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 스트리밍 중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은 질의응답 시간에 모아서 정리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두가 길었죠. 작가님들과 인사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만타 작가님께 소감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이 한국 방문이 처음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그리고 한국의 첫인상은 어떠신지 두루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Bueno, buenas tardes y muchas gracias por la compañía. Es la primera vez en Corea. Llegué el sábado en la noche y me dio la oportunidad de pasear un poquitito. Es algo muy distinto a Buenos Aires, donde yo nací y viví, e incluso a Berlín, que es la ciudad donde vivo ahora. Y es un gusto, es algo muy especial esto de viajar con los libros, ¿no? Uno viaja un poquito detrás de los libros, detrás de ellos. Y no sé, es una mezcla, es raro ver el libro traducido, verlo visualmente, o sea, ver algo que uno escribió en un idioma en que no entiende. Y es muy bonito pasar un tiempo en esa cultura que supuestamente es capaz de entender ese libro que uno no entiende, ¿no? Es casi como una paradoja. Pero bueno, muchísimas gracias por la invitación y por tenerme hoy acá. 네, 작가님 한국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의 하성란 작가님도 사실 이렇게 독자분들하고 대면하시는 행사는 굉장히 오랜만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서울국제작가축제에 함께 하시게 된 소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줌으로 늘 뵙다가 이렇게 얼굴들과 대면하는 것은 3년 만이어서요. 원래 제가 무대 체질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떨렸습니다. 네, 지난밤에는 잠을 설쳤어요. 제가 좋아하는 샤만타 슈에블린 씨와 만난다는 것 때문에 설레기도 했고요. 잠이 깨서는 올 축제의 테마인 월담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월담은 이번 축제 개막사에서 건배사를 할 때 임철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담을 넘는다. 예전에는 양반가의 자제들이 담을 넘을 때는 자신의 몸종을 엎드리게 하고 그의 등을 밟고 올라가서 넘었잖아요. 몸종이 없는 저로서는 새벽 내내 하나의 긴 장대를 들고 가상의 벽을 계속 넘었어요. 네, 도약거리를 계산하고 그것도 너무 어렵고 매번 실패하다가 그러면 월담을 할 게 아니라 문을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새벽녘에 잠이 들었습니다.
네, 멋진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그 월담이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독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작가분들도 그렇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다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주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다 받으셨겠지만 이 월담 이야기 넘어 소책자가 있습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를 준비하면서 함께해 주신 작가님들께 이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에세이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책으로 엮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두 분 작가님 모셨고 하니까 또 낭독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써주신 에세이를 낭독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작가가 쓴 글을 작가의 목소리로 직접 듣는 것이 굉장히 좀 특별한 경험이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언어의 국경을 넘어서 언어의 차이를 넘어서 어떻게 다가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성란 작가님의 에세이 낭독을 청해 보려고 하고요. 여러분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185쪽에 하성란 작가님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낭독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소설가 잇백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다. 검은 쓰나미가 밀려와 한 마을이 초토화되었다. 파괴된 건물들의 잔해와 폐허 속에 살아남은 이들의 망연자실한 모습이 연일 보도되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천재가 인재로 이어졌다. 시시각각 속보를 전하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도 한편으로 화창한 봄에 돋보이는 화장법과 옷 입는 법 등이 소개되고 있었다. 연예인들의 열애 기사가 떴다. 그 얼마 전 또 다른 이별로 힘들었던 내게는 한 지면에 실린 두 장면의 온도차가 너무도 커서 얼떨떨할 지경이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과연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가? 살아있는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의 치부를 낱낱이 까발리고 누군가는 소문을 재생산해내고 있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의 관심은 소문 속의 주인공이 들고 나온 명품백에 집중되고 있었다. 그 아이러니를 짧은 글로 썼다. 우리의 관심은 소문 속의 주인공이 들고 나온 명품백에 집중된다. 고작 백이다 라고 썼다. 고작 백은 당시 유행하던 잇백이라는 말을 비꼰 표현이었다. 지금도 쓰이고 있지만 고가의 디자이너 핸드백 브랜드로 인기가 높고 베스트셀러인 꼭 가지고 싶은 가방을 의미하는 뜻으로 만들어진 잇백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그야말로 핫했다. 살아남은 나는 눈치를 보며 적당히 타협했던 것에 대해 다른 이보다 운이 좋았던 날들에 대해 생각한다. 브레이트의 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떠오른다. 어디선가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라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를 듣는다. 살아남은 자의 비애와 함께 나는 내가 미워졌다. 정말 미워졌다로 끝을 맺는 그 글의 제목은 나는 내가 미워졌다였다. 그 며칠 뒤 우연히 같은 신문의 지면에서 황선우 작가의 글을 읽었다. 종말 닥쳐도 나는 화장하리 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그 속에서 도쿄에 살고 있는 이즈미 씨의 이야기가 짧게 소개되었다.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한동안은 친구들과 함께 지낼 거라는 이야기를 전하던 이즈미 씨는 그 와중에도 화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럴 때일수록 예뻐 보여야지. 이즈미 씨의 그 태도를 황 작가는 시원한 긍정의 기백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화장은 단지 남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아부가 아니라는 말과 함께 스스로를 아름답게 꾸미는 본능이자 조금씩 연마하는 장은의 기술이며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의 의식인 동시에 자신감을 고양시키는 심리 테라피라고 했다. 화장이 여자로 즐길 수 있는 놀이 중 하나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 글은 이즈미들이 화장하는 동안 지구에 희망은 있다로 마무리된다. 자연스럽게 같은 상황을 대하고 쓴 며칠 전의 내 글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다. 황 작가의 글은 화장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의복과 장신구 등은 넓은 의미로 모두 화장에 포함될 수 있을 테니 내가 고작 백이라고 조롱하는 동안 그것은 잇백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정말 그런가? 라고 반문할 여지 없는 힘차고 밝은 글이었다.
새로운 시각에 대한 신선함과 동시에 그 분야를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의 자부심이 묻어났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마지못해 화장을 하는 나이지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듯 기운이 한결 좋아지고 힘이 났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편협함의 크기를 한눈에 보듯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다. 그 뒤로 이따금 나는 내가 미워졌다와 정말 닥쳐도 나는 화장하리 사이를 오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더 이상 화장은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생각도 흩어지고 뭉뚱그려지면서 다소 야만적인 흔적만 남았다. 소설은 이백이 될 수 있나?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는 프랑스 전래동화인 블루비어드에게서 소설의 제목 및 형식을 차용해왔다. 어린 시절에 읽은 동화임에도 불구하고 푸른 수염을 피해 성의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자신을 구해줄 오빠들을 기다리는 한 여성의 사파는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있다. 푸른 수염과의 거리가 좁혀질 때마다 손에 땀이 배었다. 블루비어드는 여러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음악과 소설로 다채롭게 변주되었다. 먼 곳에서 돌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햇살이 쏟아지는 창가에 앉아 나른하게 시간을 죽이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막연하게 그려졌다. 블루비어드는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성 안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건네준다. 다른 곳은 다 열어도 좋지만 복도 끝의 방은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남긴 채 열지 않아야 할 방이라면 대체 왜 열쇠를 준 것일까? 그렇다면 이것은 약속과 신뢰에 관한 이야기일까? 시험에 관한 이야기일까? 다 아는 대로 아내는 열지 말아야 할 방을 열고야 만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내들이야 그렇다 해도 블루비어드의 첫 번째 아내는 무슨 이유로 희생되었을까? 그 방을 열지 말라는 블루비어드의 경고를 어기고 그 방에 들어가 첫 번째 아내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무엇 때문에 희생되었을까? 그렇다면 이야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러자 비밀스러운 인물인 제이슨이란 인물이 떠올랐다. 그 뒤로 20년이 흘렀다. 많은 것이 변했고 여전히 요지부동 변하지 않는 것들로 막막할 때가 있다. 가끔 이 소설을 언급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마다 이 작품이 실패작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곤 했다. 너무 쉽게 소비하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 바꿀 수 있다면, 그런 기회가 온다면 소설의 마지막 문장만큼이라도 바꾸고 싶었다. 20년 전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그러면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본다. 도대체 나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 였다. 운을 좋게도 그 문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새로 쓰지 못하는 만큼 수정의 한계는 있었다. 20년 전 블루비어드의 미스터리를 사용하면서 나는 제이슨과 첸의 사랑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 다급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제이슨이 자신의 아내를 장롱에 가두는 장면에 큰 고민이 없었다. 그 당시 소설의 중심 인물은 나였고 내가 장롱에 갇히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집중되었다. 도대체 나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라는 마지막 문장은 자연스럽게 동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향한 목소리들이 커지기 시작했고 그제야 나도 제이슨과 첸에게 눈길을 주게 되었다. 당사자성이 없는 이로서 나는 성급했고 불순했다. 그들이 한 행동까지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다. 가족과 사회의 편견과 몰 이해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온전히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에 이르렀다. 도대체 나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라는 마지막 문장은 도대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일까라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다. 제이슨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 나는 햇살이 내리쬐는 약국에 앉아 더 이상 졸지 않는다. 곰곰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짚어내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월담의 실패담이다. 네.
네, 하성란 작가님이 쓰신 에세이 들어보았습니다. 이어서 사만타 쉐이블린 작가님의 에세이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279쪽에 실려 있고요. 작가님 에세이 낭독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Bueno, acá voy yo con mi español. Imagínense que están en la ducha, solos en la casa, ya casi entregados al descanso. Cierran el agua, se envuelven en una toalla, salen del baño, cruzan el pasillo hacia la habitación y cuando encienden la luz, cuando la perilla de la ficha hace clac y la oscuridad se enciende, ven a su vecino, completamente empapado, sosteniendo un chancho muerto por las patas. Quizá afuera está lloviendo, por eso el vecino está empapado, y quizá el vecino se ganó la rifa de Navidad de la carnicería del barrio, por eso tiene un chancho colgando boca abajo, y quizá está sufriendo un nuevo brote de Alzheimer y otra vez confundió su casa con la nuestra. Es raro, pero puede pasar. Ahora imaginen otra cosa. Salen de la ducha, cruzan el pasillo, y cuando encienden la luz hay un hombre que de la cintura para abajo es una cabra, que le lleva 3 cabezas de altura y que está suspendido 10 centímetros sobre el piso. Quizá lo que pasa es que estamos soñando, o quizá, si esta historia la estamos leyendo, es que estamos en un mundo fantástico donde lo imposible es posible. Pero no nos quita el susto. El impulso de huir estará de todas formas, pero nos da la distancia para pensar. ¿Qué significa el monstruo? ¿Cuánto podría lastimarme? ¿Hay fuerzas malignas de este estilo en mi mundo real? Enfrentar un monstruo no es algo de todos los días, pero el contexto de la ficción también, como el vecino con el chancho, podría pasar. Solemos plantear este tipo de situaciones para hablar del límite entre 2 grandes géneros literarios, el mundo de lo posible o de lo imposible. Pero me gustaría dejar de lado lo que ocurre sobre el papel y pensar en el lector. En su mente, todo lo invocado se manifiesta. Incluso si digo no hay un monstruo amarillo sobre la cama, todos eligieron algún tipo de cama e imaginaron alguna forma más o menos explícita de monstruo. Quizá algunos hasta eligieron un momento del día, una luz particular en la habitación. La invocación es tan poderosa que algunos habrán tenido que hacer un esfuerzo y extraer no hay y sacar el monstruo de la cama. Y otros habrán pasado por arriba el no hay y se habrán quedado con el monstruo sobre la cama. Pero entonces, si todo lo invocado se manifiesta, ¿qué es lo imposible en la cabeza del lector? Quizá lo imposible sucede un momento antes, una milésima de segundo antes de pensar en que el vecino pudo haberse ganado una rifa, o de proteger nuestros miedos diciéndonos, no te preocupes, el monstruo no es real. Una milésima de segundo antes de que nuestra imaginación y nuestros prejuicios disparen conjeturas, hay un salto al vacío, un estar en vilo. Nos preguntamos, ¿qué es esto? ¿Cómo es posible? ¿Qué está pasando? Son preguntas que suelen asociarse al género fantástico o a lo detectivesco, o incluso al mundo de lo extraño. Pero creo que en realidad están necesariamente en la lectura de cualquier maquinaria narrativa. Recuerdo leer poemas de Alfonsina Storni y pensar, ¿pero qué es esto? ¿No estará en realidad hablando de todo esto otro? ¿Qué es realmente lo que está pasando? Todo lo que leo y escribo, lo leo y lo escribo para llegar a esas preguntas, a ese estado de incertidumbre. Me gusta pensar la literatura como un tipo extraordinario de tecnología. Imaginen un dispositivo que les permitiera sumergirse completamente en situaciones donde pudieran confrontar sus peores miedos y probarse, ver cuánto aguantan, cómo aguantan. Hablo de lidiar con preguntas concretas. ¿Sería yo capaz de sobrevivir a la muerte de alguien querido? Y contestarse esa pregunta, intuir emocionalmente cuánto dolería. ¿Podría yo dar todo lo que tengo a cambio de esto otro? ¿Tanto lo necesito? ¿Qué es realmente lo que necesito? Imagínense por un momento
la ventaja abismal de contar con un dispositivo que permitiera ensayar esos movimientos, que fuera capaz de recrear un espacio seguro donde pudiéramos dejarnos herir, golpearnos contra todo, sin importar cuántas vidas perdamos en el camino, y del que pudiéramos regresar a casa ilesos, con toda esa experiencia vital confrontada, experimentada. Si realmente la literatura funciona para todos de esta manera, entonces ese momento de vilo, de suspensión del lector, es también el momento en el que estamos más cerca de entender y de entendernos. Es el momento de más tensión, pero también el de más atención. Simone Weil decía que la atención absoluta, sin mezcla, es oración. Cada vez que prestamos verdadera atención, destruimos una parte del mal que hay en nosotros. Creo que hay algo de ese estado de atención absoluta en esas milésimas de segundo en las que el lector queda en vilo, aún sin reaccionar. Porque es un estado de total apertura, de absoluta atención. Vivimos inmersos en el ruido, saturados de información, pero cuando la información falta, de pronto nos despertamos. Lo que me resulta fascinante es esta paradoja. En ese estado de absoluta atención, casi de alarma, yo encuentro como lectora una suerte de descanso, una verdad desnuda que casi creo que puedo tocar. O quizá no hay paradoja alguna. Sería demasiado insólito pensar que en ese estado de incertidumbre, en ese no saber en absoluto, es donde encontramos el verdadero placer de la lectura. 네, 사만타 작가님의 낭독도 즐겁게 들어보았습니다. 서로의 낭독을 들으신 소감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하성란 작가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만타 슈에블린 작가님의 말에 의하면 없는 건 곧 있는 거네요. 네. 노란 괴물이 자꾸 생각이 지금 나고 있어요. 없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예, 역설적이게도 한 인터뷰에서 샤만타 작가는 쓰여지지 않는 것에 진실이 있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는 그런 에세이였습니다. 샤마타 작가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낭독 어떻게 들으셨나요? Me ha gustado, pero muchísimo, muchísimo. Incluso se lo comenté antes detrás de bambalinas. Obviamente por su inteligencia, porque es un ensayo con mucho y muy delicado humor, lo cual también es otra forma de inteligencia. Y sobre todo porque hace un ejercicio muy interesante que es el de autojuzgarse y repensarse, ¿no? Hay algo como de esto que venimos haciendo todos estos últimos años de revisionismo histórico se movió un poco hacia nosotros mismos y hacia nuestros propios prejuicios a la hora de pensar, ¿no? Muy al inicio del ensayo habla sobre esto que todos vivimos, ¿no? En el que el terror y el lugar del horror del otro está mezclado con las publicidades de zapatos y de carteras y de maquillaje. Esto nos pasa a diario y esto genera un nivel de enajenación muy grande, ¿no? Porque hay que apagar algo adentro nuestro, porque si no, no funciona el mundo. En algún punto tenemos que decir, bueno, no voy a conectar demasiado con este dolor, porque si no, no puedo después saltar ni a mi realidad ni a la publicidad de zapatos, ¿no? Ahí hay algo que apagamos. Y justamente lo que hace el ensayo y lo que hace la buena literatura es volver a encender eso, ¿no? O sea, el ejercicio literario es, incluso cuando uno está siguiendo un evento que podría ser muy menor, siempre es ponerse en los zapatos del otro y volver a darle a las palabras la dimensión que realmente tienen, ¿no? Sentir realmente las cosas de una manera muy personal, muy cercana y muy íntima. O sea que incluso el ensayo logra revertir ese maleficio
del que se habla al inicio, ¿no?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월담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두 분의 에세이에 대해서도 그런데요. 저는 처음에 월담이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한국이 해외에 좋은 작품들을 많이 수입해서 해외 번역서들을 많이 읽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국경과 언어를 넘어서 좋은 문학 작품들이 저희에게 막 이렇게 착착착 열지어서 다가오는 장면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작가님들이 저마다 넘으려고 하는 자기만의 담이 있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담을 넘어선 어떤 작품을 통해서 그 작품을 읽은 독자들이 또 내 안에 있던 내가 몰랐던 담을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약간 낭만적인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하성란 작가님과 사만타 작가님의 책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가 먼저 이야기 나누고 여쭤보고 싶은 작품은 하성란 작가님의 두 번째 소설집이죠. 초기 작품인 옆집 여자라는 소설집입니다. 그 당시 작품을 읽었을 때 저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읽었던 곰팡이꽃이라는 정말 충격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했던 작품인데요. 그 거의 20년이 지금 지났죠, 거의. 그런데도 다시 읽어도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읽었을 때 도시의 어떤 소외된 채, 고독하게 개인으로 남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풍경, 그리고 그것을 사물들, 도시인들의 생활 풍경에 있는 일상적인 사물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독자들에게 많이 전달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치밀하고 세심한 묘사가 인상적인 작품집이었는데요. 작가님이 이 작품집이 출간된 지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봤을 때 작가님께 그 작품집은 어떤지, 그리고 그 이후에 도시인 혹은 현대인의 삶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소설은 아마도 1999년에 발표가 된 소설집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소설집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사실은 저의 분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저는 고층 빌딩의 39층에서 근무했었고요. 네, 근무가 잠깐 빌 때마다 아래를 내려다보곤 했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혹은 터진 자루에서 흘러나오는 콩처럼 건물의 그 출입구로 오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볼 때마다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뭔가 하나하나 의지가 없는 어떤 것들로 여겨지고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의 고독감 같은 것들이 오히려 거리를 많이 두고 봤을 때 느껴졌기 때문에 그 고독이 저의 고독과 연계가 되어서 그 고독을 옮겨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어느 때부턴가 광장 문화가 생겨났잖아요. 광장으로 이렇게 모이던 때가 있었어요. 그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저는 한 인물이 콩이 아니고 개미가 아니고 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진 인물들이라는 것, 그리고 나와는 다른 남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같은 뜻으로 모일 때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기꺼이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네. 그 옆집 여자라는 작품집의 표제작이 옆집 여자겠죠. 근데 옆집에 사는 여자가 나의 가족, 나의 생활에 조금씩 침투해 들어오는, 약간 어느면 서늘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일상적인 풍경들이라서 그것이 남의 일로만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작품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곰팡이꽃은 내가 누군가가 궁금한데 그 사람의 쓰레기 봉투를 훔쳐서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약간 분자화된, 파편화된 도시인들이 서로를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썼던 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또 묘하게 샤만타 작가님의 리트라이즈를 보면서 어느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리트라이즈를 읽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굉장히 독특한 소재가 나와요. 켄투키라는 소재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일종의 반려가전입니다. 생긴 거는 뭐 토끼도 있고 뭐 까마귀도 있고, 우리가 그 봉제 인형 있잖아요. 그런 봉제 인형 같이 생겼는데 그 인형을 사면은 그 인형을
내가 사용하고 그 인형에게 말을 걸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인형하고 연결돼 있는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것을 인형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일면 관음증적으로 관찰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추측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하면서 생겨나는 다양한 옴니버스형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멋지면서도 좀 섬뜩한 상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만타 작가님께서 이 작품을 어떻게 구상하셨는지 너무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처음 구상하시게 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Bueno, primero quizás lo primerísimo que pasó fue que empecé a tener una curiosidad como lectora. No sé si a ustedes no les pasará lo mismo. Me daba cuenta que en la literatura contemporánea había un esfuerzo muy grande de parte de los escritores para no nombrar la tecnología adentro de los textos. Me llamaba la atención, y es más, debo reconocer que yo misma, cuando tenía un personaje que tenía que mandar un WhatsApp, trataba de evitar decir WhatsApp, ¿no? Como si hubiera una suerte de, bueno, un mundo real, hipertecnologizado, y por otro lado un mundo literario. Y a veces el esfuerzo era enorme, o sea, llegaba a ver en literatura contemporánea una amiga que necesitaba decirle algo a otra amiga y para eso agarraba el coche y conducía 20 cuadras hasta la otra casa. Y yo pensaba, pero esto es del siglo pasado, ¿no? Pero lo leemos entre páginas y pensamos, esta es la realidad, ¿no? O sea, lo que leía y me daba mucha curiosidad era un ruido muy grande entre la realidad y la ficción. Y me preguntaba por qué había ese ruido. Y me daba cuenta qué difícil que era para la literatura contemporánea hablar de tecnología. O sea, siempre que la literatura contemporánea hablaba de tecnología, lo que hablaba era de los devices, ¿no? ¿Cómo se dice? De los aparatos, o de cómo estaban funcionando los aparatos, e iban inmediatamente a el estante de ciencia ficción o de high-tech literature, nunca se quedaban en la literatura, digamos, realista. Entonces mi gran pregunta era, ¿cómo se puede hablar de tecnología sin que la tecnología sea un problema? ¿Cómo puedo hablar no de la tecnología en sí, sino de lo que nos pasa a nosotros a través de la tecnología con los otros? Eso es lo que a mí me interesaba. Y el Kentucky, este aparato, me permitió unificar todas las tecnologías, porque es un poco WhatsApp, pero también es un poco Instagram, pero también Twitter y un poco de Zoom y de Skype, y a la vez no es ninguna, porque no es lo importante. Y creo que lo único tecnológico que se dice en la novela es que el Kentucky venía con Wi-Fi. O sea, saqué absolutamente el problema de la tecnología del libro. Y bueno, yo creo que parte del ruido que yo leía tiene que ver con que vivimos vivimos en ciudades hipertecnologizadas, tomamos esto de una manera muy natural, pero después cuando lo leemos en los libros sentimos que es ciencia ficción, que es algo que va a pasar en el futuro. Por eso se cataloga como se cataloga ese tipo de literatura. Y creo que eso nos está pasando porque si bien hemos aprendido todas esas tecnologías muy rápido, no hemos todavía puesto los límites a esas tecnologías. Y con límites me refiero a todo tipo de límites. Tecnológicos, políticos, morales, físicos. Ni siquiera sabemos hasta qué punto lastimamos al otro, dónde está el límite cuando nos comunicamos de manera digital. Y un poco lo que hace la novela es jugar un poco con esos límites y aprender junto con el lector a ver hasta dónde se hace daño desde la ingenuidad, desde el sin saber que se está haciendo daño, ¿no?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켄투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부연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켄투키라는 인형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인형을 켜놓으면은 제 일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켄투키에 접속할 수 있는 일종의 시리얼 넘버 같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켄투키에 내가 접속을 해서 그 사람의 삶을 훔쳐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아니 차라리 훔쳐보는 게 낫지 않나? 내가 나를 보여주는 것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소설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내 일상을 보여주는 것을 택하는 사람의 유리한 점은 그에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훔쳐보는 사람은 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통을 하고 말 그대로 사용감을 더 가지는 사람은 내 일상을 노출을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되는 것, 훔쳐보는 자와 보여주는 자의 연결은 되게 임의적으로 되어 있어서 나라도 상관이 없고 뭐 성별이나 뭐 계급과 상관없이 랜덤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접합이 된 듯한 반려가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성란 작가님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강윤정 씨 말씀을 조금 더 간략하게 하자면 켄투키 되기와 켄투키 갖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켄투키 되기 이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님도 많이 질문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을 택하실 건지 샤만타 작가님은 켄투키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Bueno, yo al principio también pensé que quería ser Kentucky porque creo que tiene mucho que ver con la posición del que escribe. O sea, uno está mirando al otro con mucha atención y tiene de pronto se abren las puertas del otro, uno puede seguir al dueño que tiene asignado hasta el baño, digamos, y si el otro no le cierra la puerta, entra al baño con él, o sabés qué es lo que pasa en la habitación, o sabés que el hijo en la noche le está robando dinero de la billetera. O sea, es muy alucinante. Y además tenemos esta idea de que si somos capaces de ver al otro cuando el otro no sabe que está siendo visto, hay una suerte de verdad sobre nosotros mismos que también podríamos aprender, ¿no? Pero debo confesar que escribiendo la novela tuve que ponerme en los zapatos de los que tienen Kentuckys, de los dueños, los que compran ese aparato, ¿no? Y es un lugar muy interesante también, porque es un lugar de mucho poder. Uno tiene mucho poder sobre el otro. O sea, si yo golpeo a un Kentucky, estoy golpeando un peluche, un aparato, ¿no? Sí, bueno, pero si yo golpeo a un Kentucky y adentro hay un ser humano, ¿estoy golpeando a un ser humano? Estas preguntas casi, digamos, morales, que tenían mucho que ver con lo que hablábamos hace un rato del tema de dónde están los límites en las relaciones con el otro, me empezaron a resultar peligrosamente atractivas. Y hay que ver hasta qué punto esa atracción es lo que impulsa de alguna manera la perversidad, ¿no? Y bueno, fue muy interesante también ese papel. 네, 소설 속에 굉장히 다양한 사용자와 켄투키가 등장을 해서 굉장히 이제 흡입력 있고 끝까지 막 내달리면서 읽게 되는 소설이었는데요. 하성란 작가님도 읽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건지. 굉장히 재미있고 속도감 있게 잘 읽히는 작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샤만타 수에블린 작가님은 말하지 않는 곳에서도 말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소설 속에 보면 볼드체로 스벤과 알리나의 에피소드인데요. 알리나의 시점에서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알리나는 자신의 남편 스벤을 예술가라고 지칭하는데 그 예술가가 볼드체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좀 심상치 않다. 알리나가 예술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뭔가 좀 이상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는 스벤이, 그러니까 예술가가 자신의 좋은 작품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의 어떤 사생활이나 이런 것을 거침없이 까발리는 것도 스스럼 없이 하는, 그래서 결국은 샤만타 수에블린 작가님이 갖고 있는 예술가에 대한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작가님께 예술가는 어떤 존재인가요?
Quizá, bueno, ahí en esta escena en particular de la que habla Ja, están los artistas de verdad, entre comillas, ¿no? Los que están haciendo exposiciones y haciendo arte concreto en esculturas y cuadros y pinturas. Y después está ella, que se nombra a sí misma como la inartista, ¿no? Y hay un juego de contrastes entre la pretensión del artista, que a veces yo considero desmesurada, demasiado, una pretensión que tiene mucho que ver con lo que nos pasa hoy en día como artistas. O sea, cuando yo me empecé a escribir y elegí ser una escritora, no contemplé la posibilidad de que parte del trabajo iba a ser tener que tener Facebook e Instagram y Twitter y tuitear sobre tus propios eventos y hablar de tus propios libros. Uno se va acostumbrando, pero la realidad es que yo siento mucha distancia con eso. Siento que es algo que entiendo, que tengo que comunicar, pero no sé, sigo sintiendo que el libro debería decirlo todo y que no debería necesitar atrás un autor, no diciendo tonterías y convenciendo a la gente de que debería ser leído. Y por otro lado está el artista como Alina, este personaje que se llama a sí misma la inartista, porque justamente tiene un rechazo a todo eso. O sea, y lo que tiene Alina, que a mí me interesa mucho y es parte del rechazo, es distancia. Es como si pudiera ver el show que otros no pueden ver, ¿no? Ver el show, o sea, ver todo el ruido que hay alrededor del arte. Bueno, el arte tiene esas dos caras. Puede ser la reconexión con lo que le pasa al otro, como hablábamos hace un rato en el ensayo de Ja, donde por fin reconecto y me pongo en los zapatos del otro y me repienso a mí misma y aprendo de eso. O puede ser un acto de puro esnobismo. Y a veces el esnobismo no está mal, porque también el esnobismo da distancia. Pero son dos posturas muy distintas. Y siempre me interesa pensar en eso. En mis libros en general siempre hay algún espacio en el que reflexiono sobre esta distancia enorme que hay, ¿no? Entre estas dos maneras de hacer arte. 작가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부연해서. 네. 두 서로 다른 작가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처음에 작품을 구상하시는지, 그리고 실제 집필하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좀 가벼운 질문도 드려보고 싶어요. 하정란 작가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보통 소재를 어디서 찾으시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작가님의 소설은 시작이 되나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출판사에서 무크집을 묶는데 그 무크집의 테마가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가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조금 한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4년 12월에 이제 저는 말라가라는 스페인의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말라가에서 석 달 동안 레지던스를 하고 이제 커다란 2개의 트렁크를 들고 마드리드까지 올라가게 돼요. 제가 이제 자하 하디드라고 하는 건축가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하 하디드가 디자인했다고 하는 실콘이라고 하는 호텔에 가려고 이제 택시를 탔어요. 푸에르타라고 하는 걸로 시작이 되는 호텔이었는데 정작 택시 기사가 내려준 곳은 그곳이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택시 기사가 푸에르타로 시작되는 이름들이 너무 많다. 자신도 헷갈렸다. 그러니 다시 가보자 해서 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저는 그때부터 조금 나만의 상상력으로 빠지기 시작해서 제가 기차로 달려오는 그 광활한 대지와 그곳에 심겨있던 올리브 나무를 떠올리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너무너무 커졌던 거예요. 그럴 때 문득 제가 이제 이 소설 다음에 쓴 것이 푸른수염의 첫 번째 아내라는 소설집인데 그 안에 새끼손가락이란 단편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첫 문장은 한밤중에 택시는 함부로 타는 것이 아니다라고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비아냥거리면서 조금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식의 엄마의 비꼬는 듯한 목소리가 저에게 들려왔어요. 20살도 아니었고요. 그때 저는 50살이었거든요. 50살의 여성에게 아직도 그 이야기는 여전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 소설은 그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예, 제가 헤드라이트 불빛에 꼼짝하지 못하는 고라니 같은 두려움에서 제 소설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다시 찾아서 읽어볼 기회가 있어서 읽어보니까요. 정말 너무도 공포스러운 세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려놨더라고요. 마치 그 자신을 태우고 자기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 방향을 막 하는 택시 운전사를 너무 두려운 나머지 마술사로 생각을 바꿔놓았고요. 그리고 그 마술사를 쫓아서 한바탕 돌아다닌 그 경험을 마술의 세계에서 굉장히 흥미진진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포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고 그 공포를 잊으려고 한상을 끌어온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너무 인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안에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더 여쭤볼 게 남아 있는데 우선 샤만타 작가님의 소설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ueno, siento una conexión grande con la experiencia que acabas de contar, porque creo que hay algo como en el malentendido, en la confusión, en lo que uno ve pero no termina de entender del todo, ¿no? Hay como un milisegundo donde tu cerebro no puede largar a sus perros del prejuicio. Y entonces pensás por primera vez en algo en lo que no habías pensado antes, ¿no? Es exactamente tu anécdota. No sé, yo me acuerdo, por ejemplo, una vez que subí a un colectivo. Nunca escribí sobre esto, pero me acuerdo de pensar, claro, así debe ser como nacen las ideas. Subí al colectivo y había una señora sacando boleto. Y la señora estaba sumamente encorvada. Tan encorvada que casi yo diría que tenía una joroba en la espalda. Y por una milésima de segundo mi cerebro, en vez de pensar, claro, tiene una joroba, pensó, claro, le están naciendo alas. Es ese segundo donde pensás mal, casi es un mal pensar que te lleva a una idea nueva, ¿no? Hay como un error en la computadora que te hace ir a un lugar que no era el lugar al que uno iría de manera por inercia, diría. La inercia es todo lo contrario a la creatividad, ¿no? Y hay algo en el error, en el tropezar, que te saca de esa inercia. Y ahí me parece que salen las ideas. Y yo doy taller literario, tengo muchos alumnos y me interesa mucho esta pregunta que acabas de hacer porque tiene mucho que ver con el proceso creativo. Y siempre les digo que uno de los grandes trabajos a la hora de escribir es no permitir que la idea que uno tiene sobre lo que quiera escribir, esa idea, ese lugar al que uno quiere llegar, no permitir que eso, que generalmente está basado en nuestro propio lugar común de a dónde queremos llegar, no permitir que eso cancele, anule lo que un cuento por sí mismo podría llegar a ser sin nuestra mala influencia, ¿no? O sea, no perderse el gran cuento que uno tiene entre manos por contar el cuento que uno quiere contar. Escuchar al texto. Y eso tiene que ver con esto, tiene que ver con lamentablemente, por nuestros prejuicios, por nuestra cultura, por nuestros acuerdos sociales, todos estamos sobrecargados de una tendencia hacia la que vamos. Y todo lo creativo tiene que ver con salir de ese lugar, ¿no? de golpearse contra los límites de eso. 네. 결국 샤만타 작가님 말씀이 월담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든 그것을 끝까지 넘어가 보는 그것에서 분명히 새로운 것이 태어날 텐데요.
하성란 작가님 제가 그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도 여쭤보고 싶다고 했고, 그리고 이어서 샤만타 작가님의 다른 작품인 피버드림, 이 두 작품은 다 한국에 번역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얘기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작가님 그 하성란 작가님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도 세 번째 소설집이었죠. 그 소설집도 나온 지 좀 시일이 되기는 했지만 2020년에 미국의 퍼블리셔스 위클리에서 올해 책 톱10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였고, 그리고 리마스터판이라고 해서 개정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독자분들을 많이 또 만날 수 있었던 책인데요. 작가님 그 개정판의 작가의 말에서 이런 문장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변화에 안도했고 또 여전히 야만의 상태로 머물러 요지부동인 것들에 절망스러웠다라고 쓰시기도 했습니다. 그 작품집에 특히 이제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한 작품들도 있고 해서 더 강렬하게 남아 있는데, 이 작품집은 어떤 공포에서 시작을 하셨었던 건지, 혹은 지나고 보니 이 작품집은 어땠던 것 같다라는 지금의 생각도 들려주셔도 좋겠고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샤만타 슈에블린 작가님의 피버드림에는 원래 원제가 구조거리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인 니나가 풀장 근처를 걷고 있고, 만약에 풀장에 빠질 것을 예상했을 때 단번에 달려가서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거리. 저도 샤만타 슈에블린 작가님이 그 생각을 하는 동안 저도 그 구조거리를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트라우마는 없는데 왜 제가 그런 공포를 가지고 늘 어느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소설집 안에 보면 이제 별 모양의 얼룩이라고 하는 시랜드 참사를 모델로 한 소설이 나와요. 그 참사로 인해서 희생된 아이들은 저희 큰 아이와 동갑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유치원에서 가는 MT에 가지 못했어요. 그 부모님들이 우는 모습과 또 그때는 그 아이들 중에 쌍둥이를 잃은 분이 계셨거든요. 고석 씨라고요. 그 소설을 쓰고 나서 뭔가 이 일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설로 써서 조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기록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소설이었는데, 어느 인터뷰에서 고석 씨가 아이를 잃어버린 것과 아이가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뒤로부터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그분들을 생각하고 그분이 될 수 있도록 마치 이 축제의 개막 강연에서 김혜순 선생님이 자신의 시 쓰기를 시되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 쓰기, 소설 되기, 그 인물 되기, 이렇게 조금 확장되었던 것 같아요. 네. 작가님께서 아무래도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의 천착한 작품이나 아니면 뭐 신문 기사나 그런 작은 데서 시작한 작품들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최근으로 오실수록 그러면은 조금 다른 작품을 써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나요? 그때로부터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저도 조금은 변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운이 좋게도 리마스터판이 나오게 돼서 이 오래전의 소설들을 새로 읽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에세이에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과 지금 생각했던 것들이 아주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 시대의 소설을 잘 읽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들, 이를테면 제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변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 인물들에게 다른 어떤 역할을 주고 그 인물들에게 어깨를 토닥거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소설들을 다 수정할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잊지 말자고 해서 시랜드 참사를 소설로 옮겨두었지만 그 이후로도 그렇게 비슷한 참사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아이들과 여성들이 죽고 있고요. 변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고 왜 변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그 해답이 떠오르기보다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어떻게도 변하지 않을지 몰라. 그러니까 너 한 사람 움직인다고 해서
말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어.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을까 봐 너무 겁이 나요. 네, 소설을 쓰는 창작자도 그렇고 그것을 읽는 독자도 그렇고 그 소설 한 편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가에 대해서는 자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만타 작가님의 피버드림도 그 아르헨티나의 어떤 농약 과다 사용 그리고 기후 위기 등등의 문제와 연결이 된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이 작품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Sí, tenía la inquietud como, digamos, como ciudadana de qué es lo que estaba pasando en los campos argentinos. No pensé, voy a escribir sobre esto, porque es necesario escribir sobre esto. Estaba contando la historia de Amanda. Perdón. Es el aire acondicionado. 천천히 해주세요. 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네. Estaba contando esa historia y en esa historia necesitaba un accidente y en el accidente apareció la idea de hablar del glifosato. Ay, perdón, necesito un momento. 네. 네, 그럼 하성란 작가님도 피버드림 읽으셨잖아요.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작가님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형식적으로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소설이었어요. 대부분 그 설명보다는 두 사람의 대화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대화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태위태하고 그 말을 발설한다는 것, 말한다는 것, 그래서 늘 조심스럽긴 하지만 쉽게 휘발되어지곤 하잖아요. 예, 그런 잡을 수 없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소설 한 편을 이렇게 위태위태하고 뭔가 궁금증을 가지게 하고 조마조마하게 하고 공포로 몰아갈 수 있는, 예, 이런 어쩌면 이렇게 재미있는 소설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소설입니다. 네, 어떤 그 신비로운 이야기 한 축과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 한 축이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는 소설이어가지고 읽으면서 그냥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건데 머릿속으로 재구성해야 되는 이미지가 되게 많은 소설이었어요. 사만타 작가님의 그 리트라이즈도 그렇기는 한데요. 그래서 짧은 중편 정도 되는 분량의 소설인데 피버드림은 한 편을 읽었는데도 굉장히 풍성한 독서를 한 기분이 들었던 작품이었거든요. 저도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작가님 지금 이제 좀 괜찮으실까요? Sí, gracias por salvarme. Pensaba en esto que decías de la intensidad y de cómo del miedo en el lector, ¿no? Y fue una decisión política, ya que hablamos de esto, ¿no? O sea, la novela se trata de una mujer que tiene un accidente con el glifosato, pero justamente es una mujer que no está informada sobre lo que es el glifosato y sobre los peligros del glifosato. Entonces, era una novela difícil en el sentido de que yo quería hablar sobre el tema, pero está narrada desde una mujer que no entiende lo que le está pasando. Entonces, ¿cómo hablo del tema? Y también lo que me pasó es que hice mucha investigación para la novela y la investigación me horrorizó porque entendí los números, entendí el horror, entendí los responsables, entendí muchas cosas de maneras muy concretas y pensaba, ¿sé todo esto? ¿Estoy escribiendo sobre este tema y no lo voy a poner en la novela? Y entonces, pensando alrededor de esto, hice el ejercicio de tratar de entender qué me pasa a mí con estas cosas como lectora. Y me di cuenta, por ejemplo, que yo después de 10 años nunca me acordaba de una novela los números, los responsables, el año, cuántos muertos. Es algo que es espantoso, pero al final se te escapa. Ahora, si una novela de verdad me aterrorizó,
eso no me lo olvido más, ¿no? Y entonces pensé, claro, en la ficción el terror es lo político, el levantar al lector, el obligar al lector a bajar el libro, a dejar de leer e ir inmediatamente a googlear qué cuernos está pasando, eso es lo político. Entonces, por eso, para mí era un desafío, por supuesto, pero muy necesario escribir una novela que fuera muy breve, muy urgente, que se leyera de una sentada y que fuera muy angustiante, que de verdad te dejara con la sensación de que esto no es algo que está pasando muy lejos en el campo de otro, sino que te estás comiendo esa comida cada noche, ¿no? 그렇게 사회 문제와 밀접한 이제 이야기를 쓰셔서 최근에는 어떤 문제 혹은 어떤 생각들에 관심이 많으신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특히 최근 우리 모두가 팬데믹이라는 좀 전대미문의 날들을 보냈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샤만타 작가님이 지금 구상 중인 소설 혹은 지금 특히 관심이 있는 테마 같은 게 있다면 어떤 얘기 들려주실 수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하성란 작가님 먼저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늘 한 사람을 생각해요. 네. 나이가 많은 노인하고 결혼을 할 뻔했는데 부모님의 권유로요. 예, 용감하게 박차고 나와서 맨몸으로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던 곳을 벗어나서 전 세계의 FGM에 참상을 하는 한 여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1966년에 태어나서 장애를 가지고 그 장애에 맞서서 사회적으로 뭔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다가 돌아가신 한 여성을 또 생각하고요. 예, 여성들이 예, 좀 많이 좀 떠오르는데 잠시만요. 네,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와리스 들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두 번째는 최용란 열사예요. 그러니까 3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기초 보장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살다가 이 사회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은 이혼으로 자신이 사랑하던 아이도 빼앗기고 결국엔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아보지 못한 채 이제 끝을 맺은 삶인데요.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요. 또 한 사람 2014년, 15년에 걸쳐서 만났던 한 엄마를 오래 생각했어요. 그는 꿈을 가지고 연변에서 한국으로 와서 한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두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네. 그 첫째 아이가 몸이 좀 왜소하고 겁도 많고 해서 같은 반의 아이들에게 조금 따돌림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런 아이에게 네 뒤엔 내가 서 있으니 겁내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그 아이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추리닝을 입어요. 네, 추리닝을 입고 목이 긴 양말 속에 놀이터에서 주운 돌멩이를 넣어서 아이들이 여차하면 그 양말을 돌팔매처럼 날릴 생각으로 자기 아이 뒤에 서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아이는 없어요. 예. 그 아이는 2014년 4월 16일에 예, 우리 곁을 떠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그때 그 엄마를 만났을 때 여전히 추리닝을 입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돌멩이가 없음에도 분명한 호주머니 속에 마치 돌멩이를 만지듯이 손을 넣고 있었어요. 그 엄마가 매일 새벽에 깨서 그러니까 돌팔매질을 하려고 손으로 쥐고 있던 돌멩이를 쥐었던 손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아이가 없다는 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반복하면서 자각하게 되는 그 새벽을 가진 엄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래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소설을 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샤만타 작가님은 요즘 어떤 테마에 관심이 많으신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Sí, bueno, a mí me cuesta mucho hablar de lo que estoy escribiendo porque siempre siento que si entrego lo que quiero contar, el mensaje está entregado y la literatura no tiene sentido, no sé, es como algo que necesito guardarme hasta último momento. Creo que era Hemingway que decía que había algo muy delicado durante el acto de escritura y que si uno lo contaba mal contado había algo que se podía quebrar y romper para siempre y era irreparable, ¿no? Pero bueno, los temas sí están ahí, puedo hablar de los temas. Hay algo, como había en Distancia de Rescate, en Fever Dream, sigue habiendo algo muy fuerte respecto a la ecología, al medio ambiente. Hay un texto en particular que estoy escribiendo sobre los incendios que están colapsando a gran parte de Argentina en este momento. Y también el tema de la maternidad me interesa mucho, que es raro porque, bueno, siempre que me hacen preguntas acerca de Fever Dream, lo primero que me preguntan es, ¿pero vos sos madre? Y no soy madre. Y me interesa esta pregunta y me interesa el desconcierto de la gente cuando digo que no soy madre. Y sobre ese tema también estoy escribiendo. Porque creo que hay algo, es decir, uno puede escribir policiales y ningún periodista va a venir a preguntarle, ¿y usted mata a mucha gente los fines de semana? Pero cuando uno escribe sobre maternidad, parece que solo se puede escribir si uno pasó por esa experiencia. Y yo creo que hay algo ahí, otro ruido, como el ruido que hablábamos con el tema de Kentucky, otro ruido sobre el que hay que pensar, ¿no? Como si fuera la maternidad es algo que no se toca, de lo que no se habla, solo se habla desde la experiencia, se regulariza desde el Estado. O sea, hay tantos problemas alrededor de la maternidad en los que todavía no hemos pensado. Y bueno, me interesa ese ruido, ¿no? Es otro tema en el que sigo pensando y trabajando. 소란을 앞으로 많이 피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해밍웨이 말씀하셨지만 해밍웨이가 또 어떤 침묵에 옷을 입히는 게 작가의 일이다라고 어느 작품에선가 말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침묵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공간에 작가분들이 저마다 완전히 다른 옷을 입히고 또 그것을 독자분들이 향유하는 것이 소설을 쓰고 읽는 일에 큰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작가님이 나는 어머니가 아니지만 모성에 대해 쓸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신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저는 책을 왜 읽냐라고 누가 질문하면 늘 너무 한정된 인생만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시공간, 완전히 다른 계급, 성별, 나이, 인종, 언어 등등 완전히 다른 삶을 여러 번 살아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아닌가라는 대답을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도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독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남겨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질문을 2개 드려보려고 해요. 하성란 작가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푸른 수염의 아내를 통해서 사회에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 그 당시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셨나요?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라고 하는 단편에 국한된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여 년 전에 쓰여진 소설이었고요. 그리고 만약 제가 다시 이 소설을 쓴다라고 하면 아주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 소설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이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제이슨과 찬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게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가로서 이런 이 소설은 실패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소외된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으나 소외된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고요.
소설의 흥미나 갈등을 이끌어가는 소재로밖에 쓰지 못했다고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여 년 전에 그 성소수자들을 향한 시선은 이랬었고요. 지금 20여 년이 지났고 많은 부분에서 그들을 향한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곤 하나 어느 부분에 어느 계층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소수자들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광장에 나오려 할 때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이들을 지탄하곤 하는데요.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한 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0여 년 전에 나는 무엇을 잘못했을까라는 마지막 문장을 어디에서 잘못된 것일까로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그 바꾼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이 소설에 비치고 있었던 것들을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갚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공통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현대 사회에 소수자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넘쳐나는데 팬데믹으로 그것이 훨씬 극심하게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 두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려주시면 좋겠다고 말씀 주셨고요. 샤만타 작가님 먼저 말씀 가능하실까요? Sí, o sea, creo que fue raro, ¿no? Porque no sé cómo se vivió acá, pero en mi ambiente, o sea, en Argentina y Alemania, los primeros meses de la pandemia parecían ser todo lo contrario a lo que después fueron en ese sentido, ¿no? Parecía como que de pronto nos íbamos a ocupar de verdad de la gente mayor, que no sé cómo es la cultura coreana con eso, pero en Occidente es un desastre. Nos íbamos a ocupar de ellos en primer lugar. Parecía que de pronto íbamos a confiar más en las decisiones sanitarias del Estado. Parecía que de pronto la gente que tenía más dinero iba a recibir impuestos más altos para poder financiar la salud de los más pobres. O sea, había un montón, la gente iba a desacelerarse y a pasar más tiempo con su familia. Resultó ser todo lo contrario, ¿no? O sea, fue un desastre en todo sentido. Ahora la gente trabaja más horas, encima desde su casa, en situaciones... fue todo un desastre, ¿no? En todas las minorías, en todos los ámbitos, en todos los sectores. No sé realmente qué pensar de eso. No tengo una conclusión. Tengo una gran desilusión, en todo caso. Pero para contestar un poco eso y para contestar también lo que no pude contestar porque me agarró el ataque de tos por el aire acondicionado, sí creo, y estoy muy de acuerdo con lo que dijo que hay algo... Yo creo que hay algo, hay una ayudita, un granito de arena posible en lo que estamos haciendo. Y no solo en la escritura, también estábamos conversando hace un rato, las dos enseñamos escritura creativa, las dos enseñamos a escribir. Y a mí me interesa mucho el proceso de transmisión de la escritura, cómo se enseña, es posible o no enseñar a escribir. Y hace un tiempo vengo haciéndole a todos los docentes que conozco de escritura creativa, les hago la misma pregunta, porque tengo verdadera curiosidad. A mí me ha pasado, doy talleres literarios y a los 5 o 6 meses de clases, los alumnos, no todos, pero una mayoría, o han cambiado su grupo de amigos, o ha cambiado su pareja, o ha cambiado su carrera, o ha cambiado por completo su manera de ver el mundo. Y mi pregunta al resto de los maestros es, ¿te pasa a vos también esto? Y casi todos me dicen sí. O sea, yo creo que, a diferencia de otras artes, la enseñanza en lo que tiene que ver con las palabras,
la enseñanza, enseñar a verdaderamente entender lo que dicen las palabras y a dominarlas de una manera real, a aprender a decir no lo que uno cree que está diciendo, sino lo que realmente está diciendo el texto. Eso tiene un poder político enorme. Eso cambia a las personas, verdaderamente. O sea, es muy impresionante ver un alumno el día 1 y a los 3, 4 meses. O sea, algo cambió y tiene que ver con ponerse en los zapatos del otro, con mirar al mundo con atención, porque eso es la escritura. Sin eso no podés escribir. Entonces yo creo que ese es el verdadero cambio, ¿no?, que puede generar la literatura en el mundo que nos rodea a nosotros, el pequeñito en el que podemos influir, ¿no? 네, 하성란 작가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팬데믹을 잘 방어한 나라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질문은 아마도 그때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확진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던 초창기에 확진자들을 번호로 이제 부르기 시작했었고,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이태원의 한 바에서 확진자들이 생겼고, 그 확진자들이 소수자라는 것이 알려진 다음부터 그 소수자들이 누군지를 밝혀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때 저는 너무도 놀랐거든요. 아마도 그때 그 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도처에서 혐오에 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장애인 연합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지하철에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그분들의 시위 때문에 전철을 제 시간에 탈 수 없었고, 그래서 택시비로 40만 원을 썼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들여보고 싶지만, 네, 어떻게 그분들에게 어떻게 말을 전달해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혐오는 혐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혐오가 아닌 방식을 통해서 혐오를 드러내야 하는 것인가?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 그런 고심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에게도 젊고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점점 허리도 꼬부라지고, 네, 늙고 걸음도 뒤처지고, 저는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제 실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드는 것은 뭔가 지혜가 많아지고 여유로워지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한데요. 제게로 쏟아지는 시선, 그리고 앞으로 제가 더 늙고, 제가 누군가의 아침 출근 시간에 누군가가 앉아야 될 전철의 자리나 버스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쏟아질 혐오의 시선을 미리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에 대한 혐오에 관한 소설을 쓰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깨어나 보니 벌레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되어 있는 그런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얼른 읽어보고 싶은 소설이면서 읽기가 굉장히 두려워지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미리 경험하는 사람으로서의 작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2개만 드리게 되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두 분 작가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일단 여쭤보고 싶고,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오신 것, 샤만타 작가님 특히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Bueno, es un privilegio absoluto, realmente, porque de qué otra manera yo podría tener la oportunidad de dialogar con una autora coreana, ¿no? Y la verdad que hoy he aprendido varias cosas,
Y además, este tipo de encuentros continúan en el tiempo, ¿no? O sea, yo ahora vuelvo a mi casa y me llevo un montón de nombres y de libros y de pensamientos sobre los que voy a investigar. O sea, no termina acá, empieza acá. Eso es lo bonito. 감사합니다. 네, 샤만다 슈에블린 작가님은 아르헨티나 출생이고 지금은 독일에서 생활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독일에 오시기 전에 저는 아르헨티나에 아주 가까운 곳 멕시코까지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먼 곳, 아르헨티나가 멕시코보다 훨씬 가기 어려운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비행기도 갈아타야 하고 또 그 비행기를 타려면 대기 시간도 굉장히 길고요. 네, 굉장히 좋은 공기란 뜻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먼 곳에서 샤만다 수에블린 작가님이 쓴 소설이 마치 제 옆에서 쓴 것처럼, 마치 제 생각의 한 부분을 가지고 쓴 것처럼 그렇게 읽혀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작가님의 소설들에서 얻은 영감으로 그것을 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소설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이야기 넘어 다시 이야기 세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2022 서울국제작가축제는 9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좋은 프로그램들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갖고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